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후방 노동공급곡선의 후방 굴절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후방 굴절 노동공급곡선 혹은 노동공급곡선의 후방 굴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이렇게 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꽤 오래된 시간이긴 합니다. 그 최저임금이 이제 크게 인상폭이 생기니까요. 최저임금이 이제 크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제로 신문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점 알바만 좀 잘해도 한 달에 200~3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라고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편의점 알바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대학생들이 하기 좀 편한 알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이렇게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일하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그 정도면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알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뭐냐? 임금이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동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야. 보세요.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노동의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의 공급도 증가를 하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의 공급도 늘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동의 공급 곡선은 SL이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 봤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맞아. 그게 원래 맞아. 그런데 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임금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떤 특정 임금 수준.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W 다시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임금을 제가 W라고 쓰냐면요. 이 W가 wage입니다. wage. 영어로 여러분들 wage가 이게 임금이란 뜻이에요. wage가. 이게 임금이란 뜻이고요. 노동량을 L이라고 쓰는 이유는 노동을 우리가 labor라고 합니다. labor. 그래서 wage와 labor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쓰는 거거든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어쨌든 임금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건 알겠는데 특정 임금 수준이 딱 됐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임금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갑자기 노동의 공급을 늘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금이 증가하는데 노동의 공급이 다시 왼쪽으로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노동의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노동의 공급이. 사람들이 특정 임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조금씩 더 하려는 게 아니라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역으로 이렇게 지금 특정 임금 수준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휘어가는 커브 여기죠. 요 부분.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렇죠. 후방 굴절. 뭐라고?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요.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임금 수준 이상 더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뭡니까? 그렇죠. 오히려 바로 사람들이 노동을 양을 줄이려고 일을 더 적게 하려는 거야. 그럼 일을 적게 하면 상대적으로 뭘 많이 하려고 하냐? 여가를 더 즐기려고 하는 거야. 여가. 내 생활을.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사실 우리는 되게 범인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뭐 생활을 유지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의 이제 연봉을 받는 사람이냐? 1년에 뭐 1억도 아니라 1년에
한 100억 이렇게 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100억. 야, 생각만 해도 좋네. 1년에 100억 준대. 100억. 그럼 보세요. 1년에 100억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럼 봐봐. 그 이상 이제 100억보다 더 준대. 그럼 과연 할까요? 사람들이 일을 그러면 100억에서 한 102억 정도, 2억 더 준대. 그럼 할까요? 안 해, 안 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가 충족이 되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충분히 여유가 생겨버리면요.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약간 경제학자들이 멋있게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 별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정 수준의 임금보다 그 이상의 임금이 상승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우리 김구라 씨가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연예인 요즘에 열심히 안 하면 배에 때가 좀 꼈어. 이렇게 배에 기름기가 좀 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정 수준까지 돈을 벌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이상 임금을 더 준다 그래도 야, 그래도 어떻게 돈이 내 인생의 전부냐. 그래도 내 인생답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날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임금을 더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뭡니까? 노동의 공급을 이제 줄이고 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여가를 더 많이 즐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어렵지. 그쵸? 그러니까 앞쪽에 막 어렵게 적혀 있는데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노동의 후반 굴절 곡선 혹은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하나 일단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크게 칩시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별표 쳐야 돼. 별표. 이거 별표 쳐야 돼. 당연히 중요한 거. 자, 뭡니까?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봅시다. 지금 노동이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는 이 부분, 이렇게 우상향하는 부분은요. 이때는 노동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을 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고요. 여기서 역으로 꺾어지는 후반 굴절 부분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구간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뭐냐?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실게요.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기억합시다. 뭐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을 때, 자, 무조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때 우리 참 세종대왕님이 감사하죠. 봅시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만 딱 기억해. 그러면 여러분 기읍, 니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디귿. 오케이. 그러면 대체 효과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기읍,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러니까 그 다음 소득 효과가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대체 효과가 왼쪽, 그 다음에 소득 효과가 오른쪽. 됐죠? 그리고 당연히 무조건 양쪽 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예요. 그 다음 당연히 대체 효과가 먼저니까 여기서 대체 효과가 먼저 크다는 거. 그 다음 위에는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틀렸죠. 이때는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믿으세요. 무조건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일단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자, 일단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왼쪽 오른쪽 어디 쓰냐? 대체 효과가 디귿이니까 먼저니까 대체 효과, 오른쪽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일단 적어 놓고 그다음 당연히 디귿이 먼저니까 여기가 더 크다. 그다음 위쪽은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쉽게 외웁시다. 쉽게. 그러면 반드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 공급 측면은 다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탄력성은 다 설명을 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요.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드디어 노동시장의 균형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문제가 거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시장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별거 아니고 지금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따로 좀 봤잖아. 그치?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세로축이 W, 임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노동의 량, L이 됩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뭡니까? 자, L이 아까 뭐죠? 레이버, 노동이죠. 노동.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supply예요. supply. 이게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혹은 또 저보다 연배가 너무 어린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도 모를 수 있겠으나 저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은
희대의 역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게임입니다. 그게 뭐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저그, 테란, 프로토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테란에 그 인구수를 늘릴 때 그러니까 반드시 지어야 되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서플라이 디폿이라 그래요. 서플라이 디폿.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래요. 이게 공급 말 그대로 공급선이에요. 그게 뭐냐? 그때 서플라이가 뭐냐? 그렇습니다. 공급이에요. 인구수를 늘리려면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식량도 공급을 해야 되고 주거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서플라이 디폿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서플라이가 바로 이 공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지금 이 SL이라는 건 그래요. 바로 공급, 노동의 공급 곡선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때 우리 배웠죠.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긴 게 그렇습니다. 노동의 수요 아닙니까? 그치? 그럼 봐봐. 노동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어떻게요? 노동의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이 결정이 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임금 얼마입니다라고 정해진 거 있죠. 그게 바로 시장에서 임금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이 결정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실제 사람들의 고용량이 요만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고용되냐? 요만큼 실제 사람들이 고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입니다. 참고로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왜?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결론이라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노동시장의 균형은 이렇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역시 시험에 뭐 대놓고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요거죠. 요건데 그냥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그냥 가볍게 좀 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라서 역시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별표는. 왜냐?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알 수 있어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라서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봐.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 임금이 결정되고 그때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실제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보다 임금이 예를 들어서 더 높다고 해볼게. 이렇게. 자,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더 높아요. 이렇게 더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금이 더 높은 걸 제가 W 다시라고 해보죠. 됐습니까? 자, 균형 임금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균형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야. 근데 우리가 시간당 20,000원으로 더 만약에 높게 준다. 어떤 회사가. 그럼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임금을 굉장히 높게 하니까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게 하니까 요 임금에서 회사가 얼마만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냐. 자, 시간당 우리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야. 전체 금액이. 근데 시간당 10,000원이면 몇 명 고용할 수 있냐? 10명 고용할 수 있죠. 근데 시간당 2만 원이 되면 5명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사람을 이만큼 고용을 했는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사람을 고용하냐? 그렇죠. 요것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시간당 10,000원 주는 곳에서 시간당 2만 원을 준대. 그러면 당연히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땡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냐? 여기서 쭉 가보면 노동의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이만큼이나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네. 맞습니까? 실제로 노동의 공급,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 그쵸? 회사가. 그치? 그럼 뭐가 됩니까? 오케이, 바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보이세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끊는 요 선 보이십니까? 요만큼의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요걸 노동의 초과 공급이 나옵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 아니야. 초과 공급이라는 거. 맞죠? 노동의 초과 공급. 여러분, 노동의 초과 공급을 우리가 약간 경제학에서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실업이라 그래요. 아,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니네. 우리 현실에서 실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럼 뭐예요? 아, 그거 그냥 노동의 초과 공급을 말합니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건 노동의 초과 공급인데 그걸 경제학적으로 오케이,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 바로 실업 됐습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우리가 노동의 초과 공급을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다른 거.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좀 지우고 여기에는 놔두고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노동의 초과 공급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요 균형임금보다 더 임금을 낮게 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낮게 했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걸 제가 W 다시 2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개. 2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봐봐. 원래 임금보다, 원래 시장에서 주던 임금보다 더 임금을 싸게 한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짜리를 주던 회사가 시간당 5,000원을 준대. 그럼 그 회사가 원래 10만 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쓸 수 있다면 시간당 10,000원이면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시간당 5,000원이면 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자, 봅시다. 이렇게 임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게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제 에이씨 그렇게 그 돈 받을 바에 그냥 논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것밖에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이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보면 얼만큼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냐? 그렇죠. 봐요. 이만큼이나 고용하려고 해요. 됐습니까?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실제로 고용하려는 회사는 많아. 어떤 상황입니까? 오케이, 이 과정이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꺼볼게.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끊는 요만큼의 뭐가 나옵니까? 오케이, 요만큼의 노동의 초과 수요가 나옵니다. 노동의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보다 임금이 더 높으면 일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노동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더 임금을 낮게 하면 뭡니까? 사람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더 많은 노동의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요. 이거 제가 별표는 치지 않을게. 이걸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주면 좀 괜찮은 파트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시장에서의 균형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볼 거는요. 자,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인데요. 자, 여기는 시험에 좀 나오긴 해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걸 뭘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여기 파트는 그냥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파트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잘 나오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추는 요인에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렇죠. 자녀 출산과 육아 부담입니다. 그치? 이게 제일 크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아직까지 그 정비가 잘 안 갖춰져 있잖아. 뭐 이제 와서야 겨우 뭐예요? 남성분들한테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좀 해주긴 합니다만 사실 아직도 그게 굉장히 미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두 번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결정 요인에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게 이겁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 물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데 뭐 굳이 뭐 일을 할 필요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볼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러면 뭐 남편이 굳이 뭐 해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뭐 상대방 한 편이 돈 잘 벌어오면 한 편은 뭐 뒤에서 서포트 잘하면 되겠죠. 뭐 물론 본인이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나중에 혹시나 뭐 아내가 돈을 엄청 잘 벌어온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뭐 저도 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요. 자, 요거 그래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이따가 저 뒤쪽에서도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줄만 하나 끕시다.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부터 읽는 부분 그냥 줄을 끌게요. 읽는 부분. 자, 인적 자본 이론은 근로자의 능력이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지므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즉 기업의 이윤 증대를 위해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줄 걸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뒤쪽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라서 역시 좀 중요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부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내부 노동시장 이론.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어디서 고용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회사 밖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사 밖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회사 외부에서 데려온다 그래서. 그쵸? 그럼 봐봐. 제목에서 딱 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거 뭐다? 사람을 데려올 때 어디서?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사내 우리 뭐 채용 이런 거예요. 사내 채용. 여러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죠?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 어떤 자리가 공석이 생겨. 그럼 원래 거기를 외부에서 공고를 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회사는 요즘에 특히나 경기가 나빠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치? 왜 그래요? 그건 바로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일단 그 공석 자체가 우리 회사의 독특한 기술과 독특한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외부 사람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적응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회사 내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 조직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적응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특유의 기술을 미리 회사에서 많은 어떤 기동형으로도 알고 있었을 거니까 아무래도 들어갔을 때 적합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그 회사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성들 때문에 내부 시장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사내 채용하는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부 노동 시장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적혀있냐? 뭐 정말 어려운 말이 적혀있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사람 뽑을 때 외부에서 뽑던 거를 내부에서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에서 뽑을 때 어떻게 돼요? 저기 예를 들어서 대리인 사람이 요 직급 요 새로 뽑는 요 자리가 과장이다. 요 사람 데려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래서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배치 전환이나 승진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의 공석을 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오케이. 요거는 핵심 개념이 아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이유. 왜 외부에서 뽑지 않고 사내에서 채용을 하냐?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거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기출해서 역시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가 세 개가 무조건 자주 나왔던 거라서 정확히 이 세 개는 기억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모르겠다. 그럼 세 가지 외우면 돼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이런 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 숙련의 특수성이라는 거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다른 회사에는 없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혹은 그런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게요. 그런 위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밖에서 데려와도 그 사람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훨씬 빠르게 적응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회사만의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는 기술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걸 숙련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현장 훈련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회사의 현장이 역시 좀 위에랑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현장은요 어떻습니까? 그 현장은 사실 우리가 어떤 설명서처럼 딱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사실 거기 가서 현장의 실제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여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 쓰기에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내부 사람을 거기 데려가서 그렇죠. 현장 실습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훈련 역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혀있네. 현장 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그렇습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외부 사람이 데려와서 해놨다가 그 사람이 잘 적응 안 하고 가버리면 노하우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현장 훈련에서는 도제식 훈련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장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OJ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해 놓을게요. OJT.
요걸 직장 내 훈련이라고 하는데 보통 뭡니까? 도제식 훈련을 말해요. 도제식. 도제식 뭔지 알죠?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알죠? 그렇게 도제식 훈련.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은 뭡니까?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만의 관행과 관습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을 데려오면 거기 적응을 못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기억할게요. 딱 좋죠? 제가 뭐라고 맨날 하냐면 사지선다 문제는 만약에 그 형성 요인이 3개거나 4개면 너무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왜? 만약에 형성 요인이 아닌 것, 그럼 요 3개 딱 적어놓고 마지막 하나 아닌 거 딱 쓰면 되죠. 자, 만약에 이게 4개다. 그럼 뭐다? 3개 아무거나 무작위로 넣고 나머지 하나 아닌 거 넣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5개, 6개, 7개 커지면 그거 좀 조금 귀찮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3개, 4개짜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무슨 원인, 요인 혹은 무슨 결론 이런 것들이 3개, 4개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그 1과목 있잖아. 우리 직업 상담학. 그쪽에다 보면 이제 보딘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그 심리학자들이 뭐 주장했던 것들 중에 그 자신들의 의견이 3가지 딱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명료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딱 3가지는 아주 주의 깊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진행을 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내부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왜 그런지를 그냥 적어 놓은 거라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중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이 뭡니까? 이중, 2개로 나눠져 있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이라고 했을 때 큰 노동시장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이동도 하고 또 여기 사람이 이렇게도 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직업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시장이라는 게 이중 딱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현실을 보면 직업에 귀천은 없을지언정 사실 그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동은 정말 좀 많이 없긴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 있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혹은 변리사 이런 쪽 있죠. 자,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의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그 일반 단순 노무직 있잖아요. 단순 노무직.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한 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편의점 일들이나 알바생 같은 그런 일들,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거기 가서 한 하루나 이틀 배우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쪽 노동시장이 있다고 해볼게. 역시 그쪽도 고용을 하고 여기도 고용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문직이라고 하고 여기가 좀 일반 단순직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쪽에 단순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또 스카우트해서 이동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동시장이라는 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의 큰 시장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그곳에서 뭡니까? 그곳에서 뭐죠? 그렇죠. 이게 그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노동시장이 뭐다? 노동시장이 이중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이중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 노동시장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봅시다. 이중 노동시장은 우선 첫 번째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고요. 1차 노동시장.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바로 1차 노동시장 말고 단순 노무직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시장이라는 건 얼핏 봤을 때는 큰 하나의 그렇죠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 2개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우리 개념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이 뭡니까? 여기는 바로 숭늉공 중심이고요. 숭늉공 중심이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비숭늉공 중심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우리 별표 하나 칩시다.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 있나? 개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좀 잘못 적혔네요. 여기 앞쪽에 있던 우리 뭐죠? 내부 노동시장 그 개념이 적혀야 돼요. 요거 아니죠. 잘못 적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중 노동시장 이론 여러분 책으로 봅시다. 여러분 거기 보면 개념에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되어 있죠. 그거 별표 칠게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그거 두 개 별표 칠게요.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숭늉공은 전문가. 그다음에 비숭늉공은 뭐다? 단순 노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숭늉공 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근로조건이 좋죠? 반면에 여기는 근로조건이 어떻습니까? 나쁘겠지. 임금은 어떨까요? 높고 낮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보통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하나 들어가면 잘 안 움직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쉽게 이동이 일어나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우선 특징을 그 개념에서 여러분 체크를 해서 별표 하나 치도록 하고요. 자,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근무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1번.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을 주로 그 안에서 많이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많이 교육훈련시켜서 뽑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즉 숭늉공이라고 하는 여기는 주로 사람을 어떻게 뽑냐?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 주로 많이 키워서 뽑거나 혹은 채용을 하게 되고요. 임금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합리적인 노무 관리와 근로 조건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승진과 승급이 좋죠. 세 번째, 숙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즉 전문가라서 굉장히 현장 훈련이 좋습니다. 회계사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 훈련 가서 많이 실제로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네 번째, 장기 근속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마지막 5번에 충성심이 높아 근무 중에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그렇죠. 내가 프라이드로서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1차 노동시장의 근무자들의 특성입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 두 번째, 1차 노동시장의 근무자들의 특성 요걸 하면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 하나를 쏙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5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 노동시장 이론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요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쉬워요. 아까 앞쪽에 했던 그거였어요. 자, 이건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인적 자본이라는 건 사람을 뭘로 봅니까? 하나의 회사의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본은 투자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대표적인 자본이 기계 같은 거야. 기계 설비 같은 걸 사서 투자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인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인간의 자본으로 취급해서. 인간에게 투자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결국 축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이나 훈련은 뭐다?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그 다음 볼까? 인적 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인적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향상되겠죠. 여러분들 보통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하면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많은 노하우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성은 향상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인적 자본입니다. 됐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중 노동시장 이론 그거 별표 하나 치고 내부 노동시장 이론의 형성 이론 꼭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뒤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